이제 그대의 얼굴이 또 다른 얼굴을 만들 때예요. 그대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요. 그리고 그대가 바라보는 얼굴에게 말하세요. 이제는 그 얼굴이 또 다른 얼굴을 만들 때라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동적으로 속삭인다. 우리는 얼굴에 끌린다.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이루며 살아온 이래 우리는 늘 물어왔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친구인가? 적인가?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화가 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이 곧 생존의 조건이었고 공존의 기초였다. 그래서 얼굴이 곧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니 얼굴만큼 늘 노출되고 중요한 곳은 없다. 얼굴이란 참 묘한 것이다.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다. 그러나 누구도 사람이 주는 첫 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주 못생긴 남자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러다 모래 속에서 뭔가를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울 조각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거울을 잡고는 이리저리 들여다보았다. 한 번도 거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거울 속에 참으로 추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얼른 거울을 집어던지며 중얼거렸다. 세상이 끔찍하군.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데나 버릴만 하구나. 얼굴에 대한 아주 멋진 풍자 아닌가. 룸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인의 글이다. 만일 거울 속에서 만난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면 이 나그네는 그 거울을 보물인 양 가슴에 품고 갔을 것이다. 예쁜 얼굴은 가슴 속에 품게 되고 추한 얼굴은 버리게 된다. 품고 버리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작품에 빠져들듯 사람들은 좋은 얼굴에 매료된다. 그러니 좋은 얼굴을 갖고 와라. 나이가 들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으면 얼굴 또한 주인을 닮아가게 된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의리 있어 보이는 얼굴이 있고 깎은 듯이 잘생겼지만 야비함이 숨어있는 얼굴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적 특성이 가치관과 어우러져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굳어지다 얼굴에 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란 안의 것이 밖으로 뛰쳐나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 중 하나가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다. 훌륭한 화가들의 놀라운 작품은 모두 관찰의 산물이다. 관찰이란 그냥 보는 수동적 보기와는 다르다. 그것은 적극적 보기를 의미한다. 혹시 첫 남성꽃 그림으로 유명한 조지아 오키프라는 화가를 알고 있는가?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첫 남성꽃을 교실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관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선생님은 첫 남성꽃을 들고 그것의 이상한 모양과 미묘한 색깔의 차이를 지적하셨다. 온통 녹색빛 사이로 진하고 순수한 흑보랏빛이 뚫고 나와 있었는데 녹색도 꽃잎 부위의 연백색이 감도는 옅은 녹색 빛깔부터
잎사귀의 짙은 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담을 보이고 있었다. 전에도 첫 남성꽃을 많이 봤지만 그 꽃을 그렇게 집중하여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어떤 사물이든지 매우 주의 깊고 세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직전에 이 관찰에 대하여 또 몇 마디를 힘겹게 강조했다. 그렇게 아무도 꽃을 그렇게 보지 않아. 시간이 없어. 보려면 시간이 걸려.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야. 화가들은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은 손으로 그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화가뿐 아니다. 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필수적인 자세다. 그래야 그들은 사람과 사물에 깃들어 있는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해낸다. 관찰이란 단지 보이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 주의 깊고 세밀하게, 그리고 평생에 걸쳐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이 얼굴에 머물러 나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띌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그것이 힘이다. 얼굴은 표정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표정은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얼굴보다 더 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감정을 많이 키워라. 그것은 일종의 정서적 운동이다. 비극을 극화시키지 말고 나쁜 점을 과장하지 마라. 대신 삶의 기쁨이 인생을 환히 비추게 하라. 기쁨은 가장 좋은 화장품이요 마음의 영양제다. 스스로 자신을 사로잡아라. 자신을 놀라운 존재로 인식하라. 자신에 대해 탐구하라. 세상을 살며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것보다 큰 일은 없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크고 원대한 평생의 도전이다.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라. 삶이란 숨을 쉬어도 좋다는 보잘것없는 허락에 지나지 않은데 뭘 그리 심각하게 여기시오. 우리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라고 생각해 보. 어찌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말로 서로를 동정하느라 이 밤을 낭비할 수 있겠소. 신을 위해 웃어나 볼까요? 제닛. 우리가 왜 웃어야 하죠? 토마스. 그저 웃음 때문이요. 창조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웃음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이요. 스스로를 온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오히려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하는 펄떡이는 욕망과 열정으로 속을 가득 채워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이요. 혹시 당신은 어쩌다 인간을 우하하하 통쾌한 웃음으로 자신을 터뜨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요? 바로 그런 웃음 말이요. 부인, 10중 8구는 뜻밖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엉뚱한 말이요. 크리스토퍼 프라이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다. 그는 중세의 마녀 혐의로 고발당한 여주인공 이야기를 다룬 그 여자는 화형시킬 수 없어라는 시극으로 유명한데 위의 이야기는 그 시극에 나오는 대화 한 토막이다. 너무도 재치 있는 대화라 웃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만둘 수가 없나 보다. 나는 신이 인간에게 고난과 더불어 웃음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웃음은 고난이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이다. 웃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해한 혼란 혹은 부조리, 그리고 우리가 딛고 선 세상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들이 지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며 짓는 하나님의 미소이며 동시에 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쾌한 통로이다. 웃음에 대한 진실을 하나 말해보자.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웃기에 세상은 팍팍한 곳이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00번을 웃지만 어른들은 10번도 채 웃지 못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고 어른들은 웃어야 할 곳에만 웃기 때문이다. 웃음의 진실은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데 있다. 그러니 많이 웃어라. 웃음이 많은 하루가 좋은 하루다. 종종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웃겨주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겨 싱글벙글 한다면 그것은 수동적 웃음이다. 웃음의 원인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니 적극적 웃음이라 보기 어렵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이 수동적 웃음만이 이유 있는 웃음이라고 여긴다. 그냥 느닷없이 웃거나 꽃을 쳐다보다 미소를 짓거나 바람 속에서 하하하 웃으면 당장 너 미쳤니? 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나 이런 미소, 이런 웃음이 바로 나로부터 발원하는 적극적 웃음이다. 이유 없는 웃음, 생각이 없는 웃음, 이런 웃음이 훌륭한 웃음이다. 명상과 선의 목적은 생각 없음, 즉 무념무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웃음 역시 훌륭한 자기 정제의 수단이다. 그것은 우리를 생각 없음의 평화로 이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속에는 웃음을 찾아 스스로를 웃게 하는 그 무엇이 잠재되어 있다. 웃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나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인간인 상대방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다. 혹시 뒤센의 웃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100년 전쯤 살았던 프랑스의 신경학자 뒤센 드 볼로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 기분 좋은 진짜 웃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짜 웃음을 웃기도 한다. 생후 10개월이 지난 아이는 이미 이 가짜 웃음을 만들어낼 줄 안다고 한다. 뒤세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는 요령을 이렇게 설명한다. 진짜 기쁨을 느꼈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큰 광대 근육과 눈 둘레 근육이 함께 수축한 결과다. 입가를 들어올리는 큰 광대근은 의지에 복종하지만 눈 둘레근은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영혼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가짜 기쁨, 거짓 웃음은 눈 둘레근을 수축시키지 못한다. 눈을 둘러싼 근육은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
오로지 진실한 감정에 의해서만, 기분 좋은 감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웃음은 거짓 친구의 가면을 벗겨낸다. 2001년 발표된 논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다. 여자대학교의 졸업 사진첩에서 눈 주위에 눈둘레근을 움직여 진짜 웃음을 웃었던 졸업생들과 그렇지 않고 가짜 웃음으로 포즈를 취했던 졸업생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진짜 웃음을 웃었던 여성들이 30년 뒤에 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실제 생활의 행복감에도 훨씬 큰 것으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진짜 웃음, 마음에서 발원되는 웃음을 웃어라.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되라. 그러나 잠깐 직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직장이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종종 웃음에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대체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나이 지긋한 직장 상사나 중역들은 웃음을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웃음으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옆에 와서 웃고 떠들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이런 이들이다. 동양 문화가 우리의 문화적 무의식 속에 남겨놓은 자취들이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 대체로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경향까지 가세하여 웃음을 경박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좀 더 주책이 되어보려 애쓰고 있다. 농담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미숙한 짓을 해보려고 한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니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꼭 나이가 들어서만 보수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웃음을 실실거림, 사람 말을 우습게 하는 경박한 짓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젊어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은 너무 일찍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이들이다. 행여나 내 딸이 이런 남자와 연애하게 될까 걱정이다. 시체와 사는 것은 지겨운 일이니 말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경영평가를 하며 알아낸 비밀 중 하나는 웃음이 모자란 기업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만일 커다란 웃음이 환영받지 못한다면 조용한 미소를 지어라. 웃음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조용한 미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보따리를 싸서 나와라. 하루도 지체하지 마라. 하루도 아깝다. 그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웃음을 잃기보다는 직장을 버리는 것이 훨씬 훌륭한 선택이다. 그 직장을 버리고 웃음이 많은 다른 직장에서 웃으며 일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 우리가 떠나온 그 직장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고를 듣게 될 것이다. 웃음 없는 직장은 밥벌이의 지겨움에 지친 사람들이 밥값만큼만 일하는 고된 노동 현장일 뿐이다.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직장이 아니다. 미련 없이 버려라. 버리는 건 역시 훌륭한 의사 결정이다. 거울은 흐려지지 않도록 늘 닦아두고 꼭 2개의 눈으로 보라.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눈 하나가 툭 하고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당황한 코끼리는 눈을 찾으려고 주변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눈 하나를 잃어버리다니 애꾸눈이 뒤다니. 코끼리는 머릿속이 멍해져 강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눈을 찾았다.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물고기들,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다란 개구리, 하늘을 나는 매가 모두 소리를 질러댔다. 가만히 좀 있어봐, 코끼리야. 진정해, 진정하란 말이야. 하지만 코끼리는 그들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첨벙대며 눈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하라니까. 동물들이 다시 외쳤다. 결국 코끼리는 동물들이 외치는 대로 멈춰서서 한쪽 눈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강물은 코끼리가 진창을 뒤지면서 일으킨 흙탕물들을 천천히 밀어내기 시작했다. 강물은 점점 깨끗해졌고 코끼리는 발 사이에 얌전히 누워있는 눈 하나를 발견했다. 코끼리는 눈을 주워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카메룬에서 널리 회자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비춰주는 세 가지 거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세 가지 거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첫째가 바로 방에 있는 커다란 거울이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거울 앞에 선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늘 웃고 있도록 해라. 웃음이야말로 고통과 슬픔과 짜증을 녹이는 위대한 묘약이다.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비춰보라.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라는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지나간 시대의 고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일렀다. 시간이란 앞에서 미래를 담고 밀려드는 것 아니던가. 과거의 향수가 미래의 냄새를 다 지워버리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일 때 우리는 빨리 크기를 바랐다.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는 미래의 냄새가 우리를 미치게 한다. 이제 거울 이야기를 마쳐야겠다. 그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다. 만일 자신을 비춰보는 이 세 개의 거울이 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거울 속에 내가 잘 보이지 않거나 굴절되어 왜곡되게 보인다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 거울은 늘 깨끗이 닦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거울을 보기 전에 늘 그 거울이 깨끗한지 점검하여 닦아두는 것을 잊지 마라. 거울을 보는 눈, 그 눈이 두 개인지 항상 확인하라.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자신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있는지, 너무 가까이 갔거나 너무 멀리서 쳐다보는 것은 아닌지, 현재 마음이 고요한지 들여다보라. 앞에서 이야기한 현자와 젊은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젊은이가 3번이나 틀린 다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현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야기하겠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나는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같은 굴뚝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또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울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질문이다.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을 하며 살지 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선생의 대답을 참 좋아한다. 이것이 바로 두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다. 현명한 사람은 편협한 질문에 갇혀 쓸데없는 근심에 쌓이거나 휘두르지 않는다. 거울을 닦는 법.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듬는 것이다. 두 개의 눈이 늘 반짝이며 깨끗한 거울 속에 참 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듬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라. 배우를 볼 수 있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지혜라고 부를 때 지혜를 얻는 법은 참으로 다양해진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배움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보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배움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나를 혁명하자. 내가 나의 혁명가가 되게 하자.